예, 여러분 우리 그 이 주식 평가 모형의 가장 기본적인 모형이 그 고든 그 주가 평가 모형, 고든 모델이 되겠는데 요거를 우리가 조금 음미를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너무 단순한 가정하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실무에서는 거의 뭐 쓸모가 없는 그런 공식이긴 한데, 자, 방금 전에 우리가 그 이 배당이 성장하는 그런 상황에서 적정 주가를 그 R 빼기 G분의 D1으로 우리가 도출을 했죠. 자, 요거는 이제 좀 이리저리 왔다 갔다 바꿔서 보면은 지금 이런 식이 나오게 돼. 다시 말해서 지금 주식에 대한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 주가 대비해서 일기 후에 받는 배당, 이게 바로 뭐냐면은 배당 수익률, 시가 배당 수익률. 그래서 우리 그 채권에서도 채권의 가격분의 쿠폰이 얼마냐? 요걸 뭐라고요? 커런트 일드, 경상수익. 요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사실. 그래서 우리 채권과 같은 경우에도 채권에 특히 우리가 저번 그 지난 그 챕터 7에서 7장에서 동태적인 문제를 다룰 때 채권의 가격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해서 나오는 이득 손익률이 있고, 그것만 하면 안 되고 거기에다가 그 채권 가격 대비해서 내가 그 이표를 얼마 받아, 이것까지 같이 다 합해 줘야 전체적인 채권 투자 수익률이 나온다고 했듯이, 이 주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뭐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 투자의 경우에는 다 마찬가지로 그 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률이 있고, 중간에 소득 요소, 이게 뭐 이자일 수도 있고 배당일 수도 있고 임대료 임대 수입일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일 수가 있겠는데, 하여튼 그게 합해져서 그게 결국 전체 총 투자 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 같은 경우에도 전체 그 요구 수익률은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그거 주가가 얼마만큼, 자,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이그젠플을 보면은 배당이 지금 우리가 고든 성장 모형에서 지금 배당이 얼마씩 6%씩 성장을 할 때, 이 주식 가격 자체는 해마다 40달러에서 4년 만에 50.50달러가 되는 걸로 봐서 해마다 6%씩 성장하는, 이 같다고요. 같아요. 근데 뭐에는 모자라, 지금 16%에는 모자란데, 요구 수익률 16% 모자란데, 요거는 결국 이제 중간중간에 받은 배당이 해결을 해주는 거죠. 그 이 차이를 메워주는 거지. 자, 그래서 그 이그젠플과 관련이 있는 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고든 모델 이거 자체로 이거 쉬워, 그냥 알빼기 지분의 D1 이거 구하는 건 쉬운 건데, 이걸 갖고 주식 수익률이라고 하는,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자본 이득률에다가 배당, 그러니까 채권을 치면은 경상 수익률, 커런트 일드 같은 거, 이거의 합으로 뭐가 요구 수익률이 구성이 된다라는 얘기고, 우리가 앞서 채권에 대해서도 채권에 대해서 공부했을 때도 채권 가격 자체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있었고, 거기다가 채권 가격분의 쿠폰이 얼마 받았느냐, 요게 바로 그 채권 투자 총 수익률이다 했었었죠, 지난 그 7장에서. 마찬가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한 회사 주식이 지금 10.5달러고 방금 1달러를 지급을 했고 배당이 매년 5%씩 성장을 한대. 자, 요구 수익률 계산해라. 자, 요구 수익률 이거 지금 그 어떤 상황, 그 고든 성장 모형이거든요. 자, 고등 성장 모형은 일단은 뭐하고 뭐의 합이지. 자, 뭐의 합이냐? 여기는 주식 가격이 변화가 돼. 매년 몇 프로씩 배당률하고 배당 성장률이랑 똑같이 증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5%가 들어가고, 자,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은 이게, 자, 바로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 일기 후 배당, 이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 10.50불에 방금 1달러 배당했으니까 5% 성장해서 다음 게 얼마? 5%만큼 성장은 1.05달러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바로 우리가 다이렉트하게 요구 수익률을 구할 수가 있겠고, 자, 이 문제에서 여기가 요 파트가 바로 요게 뭐가 된다? 시가 배당 수익률이 돼. 시가 배당 수익률. 그리고 이 고든 모델에서는 주가가 항상 그 배당 성장률과 같은 5%씩 성장을 하게 되는데, 요구 수익률은 몇 프로야? 15%란 말이죠. 15%. 자, 그래서 그 차이를 뭐가, 이 배당 수익률 10%가 메워주는 거고, 결국 이거하고 이거의 합이 결국 지금 첫 번째에서 계산된 15%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 뭐 여러 가지 계산하는 문제는 끝나고요. 계산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워낙 그 간단한 예제들을 푸는 거고,
실제 우리가 현실에서는 이걸 뭐 거의 써먹기는 어렵겠지만은 기본적인 원리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공부한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주식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자세한 사항들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주식은 뭐 노차 얘기했듯이 그 의결권이 있고 voting right이 있고, 자, 우리나라에서 상법에서 원 쉐어 원 보트 1주 1 의결권입니다. 1주 1000 의결권, 이런 차등 의결권 주식 우리나라에서 있다 없다? 없다. 자,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차등 의결권주가 있어. 그 얘기는 보통주를 그러니까 우선주가 아닌 보통주인데, 자, 우리 그 자본구조에서 보면은, 자, 이게 자기 자본이고 여기가 대시고 여기가 에쿼티인데, 그 사이쯤에 뭐가 있어요? 우선주가 있지. 우선주가 있는데, 이 우선주는 우선주 1, 예를 들어 우선주 2, 이와 같이 소위 종류형으로 이 다른 조건의 우선주들을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채권도 채권 1, 채권 2 또는 뭐 은행 대출 1, 은행 대출 2 다 다른 조건으로 자본 조달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상법에 어떤 중요한 그 규정이 있느냐면은 보통주는 이 에쿼티는 이 자기 자본은 예를 들자면은 삼성전자다 그러면은 1980년에 발행한 일주나 2019년에 발행한 일주가 똑같은 일주여야 돼. 시점이 달라도 다 이 보통주에 있는 건 전부 다 같은 조건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1주 1 의결권이 있는 거고 이것도 1주 1 의결권이 있는 거죠. 이 보통주 여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통주 A가 있고 보통주 B가 있고, 이걸 우리가 종류형으로 발행한다. 보통주 A는 A대로, 보통주 B는 B대로, 보통 우리가 자본구조에서 이걸 슬라이싱한다 또는 종류형으로, 좀 법정 용어로는 종류형으로 그 증권을 발행하는 건데, 보통주는 그게 된다 안 된다? 보통주는 보통주 A, 보통주 B 이런 거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들 주식시장 가면 삼성전자 주식은 삼성전자는 그냥 보통주 얘기하는 거고, 삼성전자 우가 있습니다. 우. 현대차 같은 거 보면은 현대차 1우가 있고 2우가 있고 2우 B가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우선주가 있어. 그러니까 우선주를 다양한 종류로 종류형으로 발행을 한 거지. 하지만 보통주는 보통주 A, 보통주 B로 해서 A하고 B의 그 어떤 그 주주에 대한 어떤 권리나 이런 조건들을 달리해서 발행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그게 되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은 보통주 A는 1주 1 의결권인데 보통주 B는 1주 무슨 1000 의결권이다. 이런 주식이 발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자꾸 이제 기업들이, 특히 이제 그 대기업이나 요즘 벤처기업이 요거 자꾸 발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차등 의결권 주식을 발행을 해야 자기네가 경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경영권이 확보가 된다. 뭐 이제 그런 그 주장들이고,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이런 제도가 이제 좋은 거냐 나쁜 거냐는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모든 게 다 그렇지. 다 장점만 있고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장점과 단점이 같이 다 혼재 있는 건데,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 우리나라의 상법상의 기본적인 규제는 1주 1 의결권이다 라는 거고, 그래서 주주가 이게 1인 1 의결권하고는 달라요. 예를 들어 조합, 그러니까 우리 회사 형태 우리 처음 공부할 때 조합 있잖아. 조합. 이런 데는 그 조합에 어떤 사람들은 그 조합 분담금을 많이 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조금 낸 사람도 있으면은 이쪽이 의결권이 크고 이쪽 의결권이 작고 그래야 될 것 같잖아. 주식회사처럼. 근데 조합은 항상 1주 1 의결권, 민주주의 원리야 그대로. 자, 근데 주식회사는 조합은 1인 1 의결권. 근데 주식회사는 1주 1 의결권이기 때문에 10주 들고 있는 사람은 10 의결권 행사하고 100주 들고 있는 사람은 100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이 자기 자본으로 된 그 기여도에 따라서 의결권을 행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보통 우리가 그 신문 보다 프락시 파이트라는 용어가 가끔 나오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경영권 분쟁을 할 때 보통 이제 기존 경영진이 있고 여기를 싫어하는 어떤 주주의 어떤 집단이 있는 거죠.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통 외국인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해요. 칼 아이칸, 삼성에 대해서 엘리엇 이런 데지. 그래서 지금 이런 그 뭔가 적대적인 건 아니지만 뭔가 하여튼 적대적일 수도 있겠지만 뭔가 좀 못마땅해 하는 그 주주 집단이 경영진을 계속 뭐 비판을 하고 또 혼내기도 하고, 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경영진 갈아치우겠다고도 하고. 그래서 때에 따라서 이게 이 둘 간의 분쟁이 격화가 되면은 그 주총에서 둘 간에 이제 표대결을 해야 돼. 표대결을 1주 1 의결권 갖고.
근데 경영진도 자기네가 확보 가능한 지분이 있고 거기다 또 우호 지분이 있고 또 이 주주 집단도 자기네가 갖고 있는 그 지분이 있고 여기에 또 같이 동조하는 또 다른 또 세력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서로 뭐 이게 삐까삐까해. 만약 여기도 한 20% 정도 될 것 같고 여기도 한 20% 정도 될 것 같고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경영진이 다른 주주들한테 너의 의결권은 나한테 위임해라. 이 주주 집단도 마찬가지로 너의 의결권은 나한테 위임해라. 자 나는 이번에 경영진 중에 2명을 갈아치울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정책을 표방하니까 너의 의결권을 나한테 위임해라. 그래서 이게 위임장 써주면은 그게 위임장이야. 그게 플래시파이트야. 그래서 이거 들고 와서 자기네 지분을 20%에서 예를 들어 25%로 늘려서 이쪽도 뭐 20%를 뭐 예를 들어서 27% 늘려서 그래서 이제 주총에서 표대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 플래시파이트 의결 위임장 대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종종 있냐? 이거 사실 거의 없고요. 기존 경영진에 대해서 어떤 일단의 주주 집단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 있어가지고 경영진을 뭐 경영에 간섭한다거나 또는 경영진을 내쫓겠다고 뭐 위협을 한다거나 아니 우리가 경영을 맡겠다고 경영권을 자기네가 테이크오버 인수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사실 그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많고 한국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주주권이라고 하는 게 잘 보호가 안 되는 그런 법제와 환경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런 일이 거의 없었었는데 이런 어떤 특정의 주주 집단이 기존 경영진 예를 들어서 SK의 최태원 회장 나가라 뭐 삼성의 뭐 이재용 회장 나가라 뭐 이런 거죠. 우리가 경영하겠다. 그래서 이런 데가 주로 어디였었냐 국내 주주가 아니라 이게 자본시장 개방되다 보니까 외국인들 주식 투자 많이 하고 그래서 미국의 그 저 칼 아이칸 또는 엘리엇 옛날에 소버린 뭐 이런 외국계 사모펀드 외국계 사모펀드 이런 데가 가끔 우리나라 대기업들 SK나 삼성이나 또는 KTNG나 뭐 이런 데를 가끔 그 보통 이제 신문에서 경영권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데 뭐 경영권 공격은 공격인데 이게 뭐 신문에서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공격이지만은 그게 꼭 뭐 부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더 잘하는 경영진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가서 경영하면은 더 이 기업 가치는 더 좋을 수가 있겠고 경영진이 이런 어떤 주주 집단의 어떤 이런 압박이나 감시가 없으면은 거의 뭐 지멋대로 하겠죠. 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이런 어떤 적정한 경영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시장 외부적인 그런 압력 또는 위협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적당히 유지가 되는 게 좋은 건데 그래서 내 그 학기 초반에도 M&A가 무슨 경영권을 위협을 하는 게 아니라 M&A 위협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존재하고 있는 게 그 기업 가치를 더 높이려고 경영진들이 알아서들 애를 쓰게 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자극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자, 그래서 이런 그 사모펀드들을 그 신문이 잘 모르고 자꾸 이거 헤지펀드라고 하는데 이거 헤지펀드 아니고 뭡니까? 주주 행동주의, 쉐어홀더 액티비스트 또는 쉐어홀더 액티비즘. 그러니까 우리가 주주인데 내 의결권도 있는데 의결권 썩히고 있지 않겠다 이거죠. 내 의결권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내가 활용을 해서 행사를 해서 뭔가 기업 경영에 책임 있게 관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투자 전략을 갖고 거래를 그 투자를 하는 그런 사모펀드 보통 그 쉐어홀더 액티비즘 주주 행동주의 사모펀드가 되겠습니다. 자, 기타 이제 주식은 뭐 보다시피 그 배당금 당연히 소유 지분에 비례해서 받죠. 소유 지분보다 배당을 더 많이 받을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배당 전체 중에서 내가 지분 1% 갖고 있으면 배당도 배당 전체 중에서 1%를 갖게 되는 거고. 누차 얘기했지만 기업에 청산될 때나 또는 기업에 이익 났을 때 레지듀얼에 대해서 자녀 재산에 대해서 청구권이 있는 게 누구다? 주주다. 주식이다. 가장 어떻다? 후순위다. 그러니까 손실이 났으면은 누가 먼저 손실 봐야 돼? 채권자 거 까면 안 되고 누구 거부터 까야 돼? 그러니까 손실이 나면은 자기 자본과 부채 중에 뭐부터 까요? 요거부터 까지. 자기 자본. 이게 계속 손실 나가지고 이거 까고 하다가 자기 자본이 처음에 자본금 이하로 내려왔다. 이러면 이제 소위 자본 잠식이 되는 거지. 자, 이 가끔 얘기도 워런트는 이게 그 신주가 발행될 때 주당 너는 주당 1주당 5만 원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거거든요. 이 권리를 살 사람 해가지고 기업이 팔 수도 있고
그래서 임직원한테 팔 수도 있고 주주한테 팔 수도 있고 또는 임직원한테 그냥 공짜로 줄 수도 있고 뭐 월급 대신에 그냥 이거 받아 하고 워런트로 줄 수도 있고 또 주주들한테 또 공짜로 줄 수도 있고 또 이 워런트가 우리 학기 초반에 얘기했던 그 스탁 옵션 경영진한테 좀 알아서 잘 하라고 우리가 감시하지 않아도 너의 인센티브 스스로 자극시키도록 하는 그게 바로 스탁 옵션이고 또는 그 직원들에 대해서 우리 사주라고 있죠. 우리 사주. 자, 이런 것도 이제 뭔가 직원들의 그 인센티브를 스스로 자극을 열심히 일하게끔 하는 뭐 그런 메커니즘들이 되겠는데 자, 하여튼 스탁 옵션에서 이게 이제 그 CEO한테만 지급이 되는 게 아니라 대표이사한테도 지급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임원한테도 지급이 될 수도 있고 직원들한테도 좀 열심히 하라고 지급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벤처기업은 우리 월급 못 주겠으니까 그냥 스탁옵션 줄게 하고 스탁옵션을 그냥 퉁쳐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바로 신주인수권이에요. 워런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BW라고 하는 거는 신주인수권부 사채인데 채권의 반대에 뭐가 신주인수권이 붙어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채권대로 계속 가는 거고 신주인수권 들고 있다가 뭔가 기업 상황이 좋을 때 신주가 발행되는데 신주가 공모가 뭐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 뭐 공모가에 따라서 나오겠지. 10만 원 정도 거래가 된다. 근데 나는 신주인수권이 있어가지고 행사가가 10,000원이다. 내가 이거 행사해버리면 얼마 이익을 보는 거야? 9만 원 이익을 보는 거죠. 자, 그렇게 써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워런트가 되겠습니다. 물론 행사가는 10,000원인데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금 8,000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나는 이걸 굳이 행사를 안 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겠죠. 그렇죠? 자, 그게 이제 이 채권에 붙어 있는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돼 있고 요거랑 이제 전환사채 전환하게 되면은 채권이 주식으로 바뀌게 되는 요건 약간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전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여기서 나오는 번드위드 워런트 이것도 신주인수권 신주 발행될 때 신주를 특정 행사가 미리 약정된 어떤 특정 행사가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그 권리를 그 기업이 돈 받고 판매하기도 하고 무료로 주기도 합니다. 자, 배당. 자, 배당 누가 결정하느냐면은 이사회가 먼저 배당 금액을 결정하고 주총에서 승인을 해요. 뭐 거의 대부분 다 승인이 되지. 자, 배당을 안 했다고 해서 주식 자본을 공유한 주주는 기업한테다가 돈 빌려준 게 아니고 자기가 여기 같이 주인이기 때문에 배당 안 줬다고 해서 이게 무슨 의무 위반이고 무슨 디폴트고 부도고 이거 배당 지급하지 않은 거 부도 아닙니다. 배당 안 줄 수도 있는 거고 그 리스크를 누가 주주가 감수를 해야 되는 거죠. 주인이니까. 자, 이 세금 측면에서는 배당 전에 법인세가 나오고 법인세가 뜯기고 나서 당기 순이익이 나오면 당기 순이익 남은 거를 주게 되면 그게 배당이란 말이에요. 근데 배당을 받을 때 주주가 결국 또 소득세를 내죠. 기업도 주주 거고 그 배당도 주주 건데 그러니까 주주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법인 차원에서 한번 세금 뜯기고 자기 개인 소득세 차원에서 한번 세금 뜯겨서 결국은 뭐가 된다? 이중과세가 된다. 우리 학기 초반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거 배당 어떻게 지급하느냐? 이거 좀 여러분들 궁금할 수가 있겠는데 자,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쭉 들고 있다가 보통 12월 24일이나 22일에서 24일 중에 하루가 소위 주주 명부 폐쇄일이에요. 딱 그때 주주 명부가 폐쇄가 돼. 어떤 특정 시점. 예를 들어 12월 24일이라고 합시다. 그 시점에 주식을 들고 있었던 사람한테만 배당이 지급이 되는 거야. 그 시점에. 12월 24일 종장 시점에. 그러니까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계속 들고 있다가 12월 23일 날 팔았다. 이러면은 그 배당 받아 못 받아? 못 받는 거예요. 난 24일은 들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25일은 크리스마스 쉬는 날이고 그 26일에 가서 이거 팔았다. 이 사람 배당 받아 못 받아? 요때 들고 있었기 때문에 배당을 받아. 자, 받고 요게 이제 배당 주주명부 폐쇄가 되고 그 다음 날 소위 주가가 약간 떨어집니다. 왜? 배당이 일종의 배당 락이 발생하는 거죠. 배당 때문에 뭐가 주가가 떨어지는 배당 락이 발생을 해요. 일단 캐시플로우 중에 하나 지금 먹었잖아. 그 먹은 만큼 떨어져야 되는 거죠. 자, 실제 배당은 언제 들어오게 되느냐면은 배당을 요때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누구에게 배당을 줄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 거고 보통 한 1, 2월쯤에 그 이사회나 주총을 합니다. 이게 정기주총 같은 걸 해가지고 이걸 다 통과해야 배당 금액이 결정이 돼요. 그 배당 이렇게 하는 걸 승인을 주총에서 하면은 비로소 그 다음에 12월 24일에 그 다음에 한 3 내지 한 4월경 자기도 모르게 그 증권통장에
이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증권 계좌에 배당이 들어와 있단 말이죠. 보통 3, 4월경에 배당을 지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는 배당을 이런 방식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자, 우선주는 그 하이브리드한 증권이죠. 요거는 상당히 그 자기 자본이 아니라 채권적인 성격이 강하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우선주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도 보통주주보다 우선 프라이어티가 더 높아요. 높고 배당도 약간 더 줄 수도 있습니다. 배당도 우선 배당 돼야 되는 거고, 또 소위 누적 배당이라고 해서 만약에 계약상 지급되지 못한 작년 재작년에 지급되지 못한 배당금이 있으면은 올해 보통주주한테 배당 주기 전에 작년 우선주주한테 못 준 거 주고, 그리고 올해 또 우선주주한테 줘야 될 거 주고, 그 다음에 보통주야. 아시겠죠? 또는 어떤 주식은 배당을 3년 연속 못하면 의결권주로 살아난다. 보통 이제 우선주에는 많은 경우에 의결권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무의결권 주식의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이제 우선주 조건 자체가, 그래서 우선주는 굉장히 다양하게, 보통주는 현대차 보통주나 삼성전자 보통주나 무슨 포스코 보통주나 다 보통주는 조건들이 다 비슷비슷한데, 우선주는 기업마다도 다르고, 기업이 우선주 A, 우선주 B 이와 같이 종류형으로 발행을 하게 되면은 각 발행되는 또 우선 주식마다 또 다 다르고, 그래서 우선주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자, 어떤 우선주는 예를 들어 배당을 계속 못하면 의결권이 없다가 살아난다, 뭐 이런 그 계약도 있어요. 자, 전에도 했지만은 우리 배당에 관해서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자, 하나는 액면가 대비해서 배당, 채권으로 치면은 액면가 대비해서 쿠폰 레이시죠. 그쵸? 자, 두 번째, 자, 주가 대비해서 내가 이 주식을 이만큼에 사서 대당이 얼마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지. 내가 지금 5만원에 사서 지금 배당을 5천원 줬다. 그러면 내가 이 배당만으로 적어도 벌써 10% 먹은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가 배당 수익률이야. 이게 시가 배당 수익, 주가 대비해서 배당. 요게 그 이 채권을 치면은 경상 수익률에 해당되고, 요게 채권을 치면은 쿠폰 레이트, 이 표현에 해당이 되고요. 자, 다른 하나는 단기 순이익은 이만큼 나오는데 그 중에 얼마만큼을 배당으로 주겠느냐, 요걸 뭐라고 한다? 배당 성향이라고 합니다. 배당 성향. 자, 근데 요걸 이제 그 한국 기업들하고 미국의 기업들을 요걸 비교를 해보면은 미국 포함한 영국, 미국 이런 데는 기업들이 배당 많이 줘. 배당 많이 줘서 배당률도 높고 시가 배당 수익률도 높은 편이고, 심지어 배당 성향 상당히 높은데, 한국 기업들은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배당을 잘 안 줘요. 그리고 배당률도 낮고 시가 배당 수익률도 낮고 배당 성향도 낮고, 그래서 20년 전만 해도 배당 거의 안 줬고, 여기 이제 시대가 변하고 정부도 좀 압박을 하고 하다 보니까 한 10년 전부터는 배당 그래도 좀 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뭔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뭔가 주주의 그 어떤 후생을 증진시키는 그런 그 경영을 하겠다, 주주 가치를 증대시키는 그런 경영을 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게 한 10여 년 전부터, 한 15년 내지 10년 전부터가 되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그런 기업들은 1년에 한 번 배당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소위 중간 배당이라고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또 배당들을 하기도 합니다. 자, 우선주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대부분이 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non voting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에요. 주총에 안 와. 근데 앞서 얘기했듯이 배당이 상당 기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의결권이 생긴다라는 조항이 있는 그런 계약이 있는 그런 우선주도 있겠고, 또 어떤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워낙 주주권이 세다 보니까 기업들이 자꾸 배당을 안 주고 회사에다 자꾸 사내 유보시키면은 주주들이 열받아가지고 경영진 상대로 소송 걸기도 합니다. 그런 일도 미국에서는 자주 있고, 아마 여러분들 신문에서 가끔 그런 기사를 보기도 할 거고요. 자, 일단 선순위 뭐보다 보통주보다. 자, 요게 이제 한때 우리 그 1990년대쯤에 우리나라 그 소위 대기업 또는 재벌기업들이 우선주를 엄청나게 많이 발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삼성전자 우라든가 현대차 1우, 2우, 2우, B 등등의 여러 우선주가 한 4, 50개는 될 거야. 지금 아마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돼서 거래가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 주식하면 삼성전자 보통주도 있고 우선주도 있고 그런 거죠. 이게. 자, 근데 이게 그 왜 많이 발행됐느냐 하면은, 일단 우선주의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의결권, 이게 만약에 보통주를 발행하게 되면 자기 지분이 줄어들잖아.
그게 싫어서 의결권에 보통 다일루션 그 지분 희석 없이 자본 확충이 됩니다. 어떤 자본이 타인 자본도 아니고 뭐가 에퀴티가 자기 자본이 확충이 돼.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이 부채 비율 측면에서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어떻게 돼? 개선이 돼. 개선이 돼. 그래서 그런 장점 때문에 한때 우선주가 상당히 많이 1990년대 정도에 많이 거래가 발행이 됐었고 여전히 그때 발행된 우선주가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KRX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상당히 많이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누차 얘기했듯이 우선주 방금 얘기했던 CB 전환사채 BW 또 후순위채 선순위채가 후순위채 자 요런 것들 다 어떤 증권이다 어떤 증권이다 메자닌 증권이다 또는 하이브리드한 증권이다 하이브리드한 증권이다. 자 우선주는 그래서 그 채권 같기도 하고 주식 같기도 한 어떻게 보면 자기 자본 어떻게 보면 타인 자본 그게 이제 다 이런 TB, BW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무사채 후순위채 그리고 또 우선주 또 최근에 와서는 그 상환 전환 프리펄드 쉐어 그러니까 상환 전환 우선주라고 합니다. RCPS. 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자기 자본이냐 채권이냐 라고 물으면 채권이다 라고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회계적으로는 자기 자본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듯이 에쿼티가 늘어나서 우선주 많이 발행하게 되면은 뭐가 저 부채 비율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주식시장은 그 아까 얘기했듯이 비상장 주식시장 또는 이제 그 상장 그러니까 증권거래소 시장이고 우리 앞서 그 이번 8장의 초반으로 가서 요 그림을 다시 보면은 이런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다 주식시장이죠. 이거 전체 다 주식시장인데 보통 우리가 주식시장 하면은 증권거래소 시장 여기를 주식시장이라고 하고 그거 말고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도 있고 기타 다른 주식들은 그냥 뭐 아름아름 알아서도 거래들을 하는 거예요. 주주와 주주가 아닌 사람들 간에 거래들을 하는 거고 보통 우리가 그 벤처 캐피탈 시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VC가 어디다 투자를 하냐면은 우리 주식형 펀드 이런 거는 자산운용사하는 주식형 펀드는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의 기업에다가 기업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합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이제 공모펀드고 사모펀드로서 벤처 캐피탈 펀드는 주로 어디에 있는 이 KOTC 이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주로 여기 이런 영역 비상장 아직 상장하지 못한 프라이빗한 그래서 이 프라이빗한 이 프라이빗 캐피탈 마켓 이 벤처 캐피탈 마켓이죠. 그렇죠? 그래서 VC의 영역이 바로 이런 데서 좋은 기업들을 잘 발굴해서 그러니까 뭐 지금 뭐 토스, 쿠팡 뭐 이런데 초기에는 주가 쌌을 거 아니야. 주식도 많이 발행 안 됐을 거 기업 규모도 굉장히 작았을 거고 자 거기다 자본 공급이 안 되면은 그 기업이 지금의 토스 지금의 쿠팡 이런 게 나오기가 어려웠을 텐데 물론 이 기업들은 앞으로 어떻게 잘 할 건지 봐야 되겠지만은 이 벤처 캐피탈들이 여기다 그런 기업들에도 적절히 자본 공급을 해줬기 때문에 그야말로 벤처 캐피탈 모험 자본을 공급을 해줬기 때문에 벤처 기업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아직 상장은 안 했지만 상당히 대기업으로 성장한 이런 사례가 있고 또 실제로 미국에 잘 나가는 지금 미국에 잘 나가는 기업 하면은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IBM, 쓰리콤, 페이스북, 테슬라 이거 최근 우주선 수학 올렸죠. 아마존, 구글 뭐 이런 데인데 요것도 원래부터 대기업이 아니라 다 벤처 기업에서 시작한 거지 이런 데가. 그 여기에 VC가 벤처 캐피탈들이 적절히 자본 공급을 해준 거고 그래서 원래 구멍가게에서 그냥 시작했다가 그냥 골방에서 컴퓨터 한두 대 갖고 시작했다가 지금의 전 세계적인 대기업까지 성장을 한 그런 사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단계에서 적절히 우리가 자본 공급을 해주는 기업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해주는 뭔가 그런 어떤 투자 주체들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 데가 대표적으로 뭐가 된다? 벤처 캐피탈이 되겠다.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은 주로 상장된 그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고 비상장된 조그만 기업 벤처 기업들을 잘 살펴서 좋은 기업들을 발굴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주식시장 하면은 주로 증권거래소 시장을 얘기를 하는데 장외시장은 보다는 이게 중요하지만 장외시장에 뭐가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얘기했던 벤처 캐피탈 시장이기 때문에 장외 주식시장도 크게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 특히 거기서 이 프라이빗한 캐피탈 마켓인데 이 벤처 캐피탈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또 채권과 같은 경우에는 장외 시장이 장내 시장보다 훨씬 크죠. 그래서 우리 KRX에도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말고 채권 시장이 있어. 채권 시장. 장내 채권들, 이 KRX 플로어에서 거래가 된 KRX 전자 시스템으로 거래가 되는 채권이 있는데 그렇게 전체 물량은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했고요. 자, 미국의 주식시장 하면은 대표적으로 NYS 뉴욕 증권거래소 아니면은 나스닥인데 기타 이제 요즘 온라인 트레이딩 시스템 ATS 이런 것도 이제 나와가지고 이 같이 다 경쟁들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우리나라는 KRX가 거의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죠. KRX는 이 개인도 들어와서 누구나 차별 없이 동등하게 매도 매수 양방향으로 연속 경매 방식으로 해서 장중 모든 거래는 100% 전산화. 그러니까 무슨 뭐 소리 지르고 뭐 내가 전화하고 해서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온라인 시스템으로 모바일로 들어오든 PC로 들어오든 뭘로 들어오든지 간에 다 온라인 거래를 100% 완벽하게 전산화된 시스템을 하는 거고, 다만 예를 들어 내가 3만 주를 팔겠다 하는데 시장에서 직접 갖다 팔면은 시장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니까 이런 경우는 KRX에 연락을 해서 내가 3만 주를 팔 거니까 이거 살 사람 좀 물색해 주세요 해서 흔히 그 블락딜 협의 거래를 합니다. 협의 거래. 요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100% 전산화되어 있고, 반면에 미국의 나스닥이나 NYSE는 상당히 전산화되어 있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 주식 딜러, 주식 브로커, 그러니까 우리가 치면은 증권사 또 이제 투자은행들이 되겠는데 그런 데가 주식을 사고 파는데 뭐 전화도 받고 전화도 하고 수화도 보내면서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그 일종의 그 딜러 시장의 특성이 여전히 그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증권사를 보통 이제 우리가 브로커 딜러다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NY에서 뉴욕증권거래소 홈페이지는 이렇게 있고요. 한번 들어가 보시고 세계 최대죠. 그래서 여기 거래되는 그 주식들 시가총액으로 치면 세계 최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우리 KRX하고는 달리 그 회원권 멤버십 있는 사람들만 들어오게 되고 이 안에서 이 스페셜리스트가 거래를 성사시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뉴욕증권거래소를 비추는 그런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어떤 이런 팔각 어떤 뭐 데스크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 이렇게 여러 명이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전화도 받고 바깥에서 막 소리도 지르고 뭐 손도 들었다 올렸다 하고 그래서 주문 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그 이 스페셜리스트가 한 몇 개가 있습니다. 몇 개가. 그래서 이런 스페셜리스트가 여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스페셜리스트고, 이 바깥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주문 받고 거래하고 이런 사람들이 플로우 브로커, 플로우 트레이더, 커미션 브로커 뭐 등등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고, 또 서로 그 헷갈리면 안 되니까 이 서로 이 사람들은 어떤 노란 옷을 입는다든가 이 사람들은 뭐 주황색 옷을 입는다든가 이 사람들은 뭐 파란색 옷을 입는다든가 서로 간에 그 이 옷 색깔도 정해놓고 그렇게 이제 거래를 하는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전혀 완벽하게 전자화가 안 된 거죠. 많이 전자화가 됐으나 여전히 뉴욕 증권거래소는 그런 체계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어요. 여전히. 자, 미국 나스닥은 처음에 그 무슨 어떤 건물도 없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서로 간에 딜러들 간에 주문을 받은 딜러가 호가를 내. 호가는 사겠다는 가격, 팔겠다는 가격 이거 막 내 가지고 그게 맞으면은 거래가 체결되는 그런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나스닥이라고 하는 게 2000년대 초반부터 IT 기업 포함해서 막 이런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NYSE에다 상장을 안 하고 소위 이 기술주들이 여기에다 상장을 안 하고 어디에다가 나스닥에다 상장을 해요. 그래서 이런 전 세계를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요즘 뭐 마파, 마가 뭐 이런 얘기들 하죠. 이거 뭐 적당히 섞으면 마파와 마가 될 텐데 뭐 마타도 있고 이런 게 전부 다 지금 어디 있느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다 나스닥에 있어요. NIS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유가증권 시장이 있고 지금 어디에 그 코스닥 시장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코스닥이라는 명칭도 나스닥에서 본떠서 나온 거지. 우리도 한번 미국의 나스닥처럼 돼 보려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게 이 두 개가 경쟁 관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코스닥에도 굉장히 잘 나가는 기업이 있고 유가증권 시장이 굉장히 잘 나가는 기업이 있고 그게 아니라 여기서 뭐 좀 잘 되면 다 일로 옮겨 오잖아요, 막 그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가 무슨 마이너 리그, 여기서 메이저 리그, 미국 프로야구 치면은 어떻게 보면 여기가 2부 리그, 여기가 1부 리그, 여기가 주전 선수, 여기가 후보 선수, 뭐 그런 것처럼 지금 되어버렸는데, 미국은 물론 시가총액으로는 NISE가 나스닥보다 한 2배 정도 되는데 그 이 기업들의 상장된 기업의 퀄러티를 보면은 이런 엄청난 기업들이 전부 다 어디에 나스닥에
상장돼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NISE라고 하는 거래소, 증권 거래소인데 원래 나스닥이 네트워크 시스템, 호가 네트워크 시스템에 불과해요. 여기에. 그 불과한 건데 그게 사실상 뭘로 거래소로 성장을 한 거예요. 거래소로. 그래서 NISE랑 그 경쟁을 하고 있다. 여기가. 자, 그래서 지금 나스닥 시장에 어떤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고 그 시가총액 상위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꼭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반면에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에 지금 1등부터 5등까지가 또는 1등부터 10등까지 시가총액을 어딘가 한번 찾아보시고 또 코스닥 시장에서 잘 나가다가 우리 그 유가증권 시장으로 옮겨간 그런 기업들이 한 4, 50개 정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상장 이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장 이전하는 기업도 꽤나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요거는 뭐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면 좋은데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과제가 되겠고요. 자, 우리가 자, 8장 마치기 전에 뭐 몇 가지 요즘 많이 실무에서 쓰는 용어 ECN, ATS. 그러니까 증권 거래소는 아닌데 얼터너티브 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해서 온라인 회사, 어떤 온라인 중개 거래 회사가 자기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면은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르게 그리고 수수료를 더 낮춰주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미국에서 NYSE, 나스닥이 경쟁을 하다가 ATS까지 증권거래 시장, 그러니까 증권거래소 시장에 들어와서 여기까지 격하게 경쟁들을 하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 이제 핀테크 기술들이 또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자, 그 전에 요즘 AI가 트레이딩 한다 하는데 그 이전 버전이 알고리즘믹 트레이딩,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용어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8장은 사실 우리 채권이나 그 이전 장에 비하면 상당히 짧고 또 내용도 상당히 좀 몇 개 계산 문제 있긴 하지만 훨씬 더 쉬웠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주식평가 마무리하도록 하고 자, 다음 우리 9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8장 고모시나 수고하시고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